요즘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지는 않나요?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작은 상처가 나도 예전처럼 잘 안 낫고 쉽게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게 다 면역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알게 되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면역 저하 신호거든요. 오늘은 면역이 떨어지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버드가 20년간 밝혀낸 내용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 몸속을 순찰하는 군대입니다. 피 속에만 면역세포가 500억 개가 있고 림프절, 장, 간까지 합치면 전체 면역세포는 5천억 개에서 1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군대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가장 먼저 출동하는 면역세포가 대식세포라는 순찰 경찰입니다. 바이러스를 통째로 바로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형사과장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신호를 내립니다. 적군 출현! 출동하라! 출동하라! 그러면 킬러세포가 출동해서 적을 죽이고 B세포가 항체라는 미사일을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적이 또 들어오면 바로 잡아낼 수 있게 무기를 비축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24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50대나 60대로 갈수록 이 군대가 점점 약해져요. 면역세포 자체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세포들도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의학용어로는 면역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약해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여성 김땡땡 님이십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11월 초에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리셨어요. 기침이 좀 나고 콧물 좀 나는 정도?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상이잖아요. 감기야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고 오히려 기력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딸이 오랜만에 들렀는데 엄마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줄고 멍하니 서 계시는 시간이 정말 많아진 거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진단이 폐렴이었습니다. 폐렴하면 증상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침 많이 하고 그런 증상이 아닌데 폐렴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폐혈증으로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셨어요. 다행히 그 폐혈증에서 회복이 되셨지만 의사가 그러더라고 합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에 걸려도 기침이나 열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는 정도로만 느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폐렴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노인 중증 폐렴은 사망률이 35에서 50%에 달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사망한다는 뜻이에요. 단순 감기로 오인하다가 큰일 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서울에 사시는 58세 여성 이모 씨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시죠. 그해 가을쯤 됐을 때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야근에 회식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해요. 좀 피곤하네 하면서도 쉴 틈 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왼쪽 옆구리가 뜨끔뜨끔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담에 걸렸나 하고 막 파스 붙이고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왼쪽 옆구리에 빨간 발진이 띠처럼 올라왔습니다. 진통제로도 안 잡히는 통증이 시작됐고요.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이라고 해요. 대상포진?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면역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다들 아시죠?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활성화돼서 신경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칼로 쑤시는 것 같다고 해요. 이 분은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한 달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 환자의 10%에서 18%는 발진이 다 나은 후에도 신경통이 몇 달, 몇 년씩 지속된다고 합니다. 국내 대상포진 환자 수가 2020년 71만 명에서 2024년 75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19.1%가 증가했어요. 평생 3명 중에 1명이 대상포진을 경험하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6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단순 피로인 줄 알고 넘기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통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모 씨입니다. 평소에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여름에 등산 갔다가 발가락에 좀 까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까짓 거 타고 연고 한번 바르고 끝! 그럼 다음에 낫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에 오른쪽 다리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가니까 봉화지겸이었다고 합니다. 발가락에 작은 상처로 들어간 세균이 피부 깊은 곳까지 감염시킨 거예요. 바로 입원해서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으셨어요. 입원 기간이 무려 12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등산 한번 갔는데 12일은 병실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괴사성 근막염으로 갈 뻔했다고. 이 괴사성 근막염은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면역이 정상이면 발가락 작은 상처는 며칠이면 그냥 아물어 버리는데요. 근데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 작은 상처 하나만으로도 입원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진행되면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 아까 말씀드렸죠. 폐혈증은 사망률이 20에서 35%고 폐혈성 쇼크까지 포함하면 40%에서 60%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 하나가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요. 인천에 사시는 54세 최모 씨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두드러기가 가끔 올라오는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인가 하고 약을 먹고 넘기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머리를 빗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고 합니다. 뒤통수에 이 동전만한 크기로 머리가 동그랗게 사라진 거예요. 땜빵 난 것처럼요. 병원에 가니까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에서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루푸스는 면역세포가 혼란을 일으켜서 본인의 피부, 관절, 신장, 심장까지 공격하는 병이에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두드러기로 시작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관절이 붓고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올라오고 면역은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서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면역이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한번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이 망가진다는 건 단순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면역에 좋은 음식부터 찾으세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면역을 살리려면 면역을 죽이는 것부터 끊는 게 먼저입니다. 하버드가 20년 동안 면역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면역의 진짜 적은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잠깐이면 도움이 돼요. 근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면역세포가 일을 못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사례 기억나시나요? 몇 주 동안 야근하다가 대상포진 걸리신 분.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바로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현되는 게 몸이 보내는 신호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면역세포는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해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만 잠이 부족해도 NK세포 활동이 70%까지 떨어집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면역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습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면역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겁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세 번째, 과식과 가공식품입니다.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과식은 면역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저희가 흡수해야 될 양 이상의 것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똥으로 가잖아요. 근데 똥이 오래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몸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과식하면 우리 몸은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면역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이게 들어가면 만성염증이 폭발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쌓이면 면역세포가 지치고 지친 면역세포는 적을 못 잡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음주와 흡연이에요. 술 한 잔만 마셔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24시간 동안 떨어집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호흡기 면역을 몇 시간 동안 마비시켜요. 특히 흡연자가 폐렴에 걸리면 비흡연자보다 사망률이 4배나 높아집니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를 막는 게 호흡기 점막의 면역인데 담배 연기가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하라는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의외죠. 운동이 좋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등산 뭐 매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50대, 60대인데 매일 등산하시고 하루 2만 보씩 걸으시고 체력보다 더 많이 운동하시게 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요. 면역세포도 같이 공격받아서 약해지는 겁니다. 운동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면 땀이 살짝 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면역의 5가지 피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줄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면역을 채워야 되잖아요. 50대, 60대로 갈수록 나쁜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는 면역을 다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역 노화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면역세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이미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50대 이후 면역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50대 이후 면역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티 디자이너 국찬양이라고 합니다. 허브티 디자이너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자연에서 나는 식물을 허브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허브를 섞어서 맛과 향과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차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가 있을까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교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워지면 그 온도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감지하면 면역 체계를 보내서 싸우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면역 시스템이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면역력을 높이려면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호흡기 건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우리 몸의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맞는 허브티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3가지가 어떤 허브차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더플라워라는 허브예요. 엘더플라워요? 엘더플라워 처음 들어보는 차인 것 같은데. 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생소한 허브일 건데요. 엘더플라워는 유럽의 허브 약전에서 호흡기 감염 보조 치료제로 언급될 정도로 아주 효능이 좋은 허브입니다. 그래서 감기뿐만 아니라 축농증이나 편도염, 인후염 같은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에도 한 잔 드시면 코와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엘더플라워는 어떤 향이 나나요? 엘더플라워는 처음에 라벤더 같이 화장품 향이 조금 날 거예요. 근데 드시다 보면 단향이 우러나서 올라오는 아주 특이한 차입니다. 네, 다음은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해서 면역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3번째는 레몬밤인데요. 레몬밤에는 항바이러스 성분하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고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 3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오늘 차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차를 한번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울이요? 저울이 왜 필요한가요? 제가 사용하는 허브는 다 약용 허브예요. 그래서 실제로 효능이 있는 허브이기 때문에 그람수를 맞춰서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g을 한 잔으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드시는 허브는 한 1.5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배에서 3배, 좀 카페에서 있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약간 맛보기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한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은 용량으로 향만 맡을 수 있게 그렇게 카페에서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용량을 4g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 허브는 엘더플라워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환절기에 제일 큰 문제가 어려움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좋은 엘더플라워를 주 허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허브는 지금 3개잖아요. 네. 3개면은 몇 그램 정도로 쓰나요? 주 허브는? 주 허브는 2g, 그리고 나머지는 1g, 1g 해서 총 4g 사용할 예정이에요. 네, 보시면 일반 티백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이게 2g 정도고요. 다음엔 캐모마일 1g, 레몬밤 1g을 넣어보겠습니다. 캐모마일 1g 넣었고요. 다음에 레몬밤 1g 넣겠습니다. 네, 총 4g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이걸로 1리터 정도 우려서 하루 종일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효능이 좋은 허브를 마셔서 우리 몸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잔의 허브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이 허브의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티팟 그 구멍 사이로 허브가 다 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거름망을 사용해서 얘를 담아서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마예요? 거름망 같은 거? 거름망은 현재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3,000원대에 100장 정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g 정도의 용량이면 티백이 아주 빵빵하게 차오를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넣겠습니다. 이게 빵빵한 거 보이시나요? 와, 이거 한 잔만 마시기엔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양이. 네, 한 잔 드시기엔 좀 아쉽고 한번 진하게 드신 후에 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우리시고 자주 마셔주셔도 좋아요. 이 다음에는 바로 우리면 되나요? 네, 티팟에 넣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팟은 요즘 다이소에서도 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집에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물은 너무 팔팔 끓인 물이 아니고 한 김 식힌다고 하죠. 한 1, 2분 정도 식힌 후에 물을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거름망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넣고 한 5분 정도 우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어느 정도 우리면 딱 좋을까요? 시간은 거름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우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아시죠? 허브는 향만 맡아도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향을 맡아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엘더플라워는 아까 단향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레몬의 상큼한 향도 나지만 주로 달달한 향이 많이 올라와요. 가장 좋은 건 각각의 허브를 구매를 하셔서 직접 집에서 그람수에 맞춰서 만들어 드시거나 아니면 싱글로 하나씩 또 맛도 보시는 게 제일 좋죠. 하나씩 그럼 제가 일일이 하나씩 구매해서 얘 다 합쳐서 이렇게 끓여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는 좀 굉장히 귀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한데 모은 거를 좀 그 제품이 따로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기 좋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온라인 몰에서는 현재 1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에게 9,900원에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면역력에 좋은 허브티 3가지 블렌딩한 것부터 침침한 노년에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티,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혈압하고 혈당 조절에 좋은 티, 이렇게 3가지씩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가지씩 허브를 블렌딩해서 이렇게 총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네, 원래는 4만 원대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할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할인해서 얼마? 네, 가격은 29,000원대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구매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차를 한번 마셔볼게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되게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이렇게. 노랗게 우러나온 게 너무 예쁘죠, 색깔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브는 마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코로 향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맡아주세요. 향에도 충분히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천천히 음미해 주시면 됩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단맛이 나면은 혹시 당뇨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설탕의 성분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이 좀 깊으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입술에 물집 나신 적 있으세요? 피곤하면 꼭 올라오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세요? 이거 다 면역 체계가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알고 나면 어이없을 정도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50대 넘어서 면역 체계 확실하게 잡는 3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면역 체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음식으로 면역을 지키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면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가장 무서워한 게 일본군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난중일기에 군사들이 태반이나 전염병에 걸려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 식단까지 직접 챙기셨어요. 주먹밥, 미역밥, 굴밥, 콩가루 주먹밥. 전쟁 중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을 챙기신 겁니다.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이 고증으로 보관한 결과 이순신 밥상에 등장하는 음식이 무려 77종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콩, 해조류, 발효식품이었어요. 500년 전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의 원리는 똑같았던 거예요. 500년 전에는 콩, 해조류, 발효식품, 특히 전쟁 중에 이것을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면역을 챙기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동의보감에 마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도 마늘이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약재로 쓰였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성인 14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마늘 추출물을 먹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늘을 먹은 그룹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분의 2나 낮았습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 C가 114mg이 들어있어요. 레몬의 2배 정도 됩니다. 비타민 C는 면역 반응에 꼭 필요한 항산화제예요. 면역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에 브로콜리가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미인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장수 마을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아시나요? 이곳에 100세 어르신들이 평생 드신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현미밥과 채소예요.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 연구한 결과 오키나와 식단을 따른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와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현미가 왜 그렇게 좋냐면요. 현미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식세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병원균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늘 2쪽과 브로콜리 1줌, 현미밥 1공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챙겨 먹었던 그 원리와 현대에 와서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평생 지키던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면역 체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두한조결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 한마디가 동양의학 양생법의 핵심이에요. 상체는 시원하게, 하체는 따뜻하게 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병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1500년 전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동양만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핀란드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바로 사우나입니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인데 사우나가 330만 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가구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비결이에요. 핀란드에 있는 동핀란드 대학교가 중년 남성 2,300명을 20년 넘게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7번 정도 사우나를 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치매 위험은 66% 낮았고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핀란드식 사우나 30분 후에 백혈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의 최전선인 중성구와 림프구가 가장 활발해졌어요. 연구진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우나가 면역세포의 순찰 인력을 늘려준다. 체온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환절기 때마다 몸살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 몸살에 걸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몸살을 없애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한 10분 넘게 몸을 지져주는 거예요. 쌍화탕 한 잔 딱 마셔주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간에 전기장판을 3단 이상으로 틀어줍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다음날에 바로 좋게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5배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30%나 감소해요. 근데 매일 사우나 가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이 왜 좋냐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상체는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한조결 기억나시죠? 반신욕은 정확히 이 원리대로 작동합니다. 하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반신욕하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끝나고 나면 꼭 물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신욕을 꾸준히 하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환절기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프게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영양제를 먹는 건데요. 유산균 드시는 분 많으시죠? 비타민 D도 챙겨 드시고요. 이것들이 왜 좋은지 제대로 아시고 드시면 훨씬 더 드실 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유산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의 70%는 다 전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동의보감에 이런 말도 나와요.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비위가 뭐냐? 소화기관입니다.
500년 전에도 장 건강이 면역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일 영양생화학 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을 실험했는데요. 면역세포인 T세포와 헬퍼 T세포가 증진되었고 감기 발병 기간도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T세포가 정말 의학계에서 정말 유명한데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잘 드셔야겠죠?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T세포가 병원체를 죽이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냥 휴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면역학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는 NK세포와 T림프세포 같은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주고 감염에 의한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건데 햇빛 받을 일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내 생활도 많아지고 특히나 나이 들수록 피부 노화로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유산균과 비타민 D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들만으로는 면역 체계에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능력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잘 걸리고 염증 반응에 약해지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생선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생선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 중에 하나지만 생선은 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용 아니면 유아용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을 만드는 데는 좋지만 면역 항체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반 단백질 파우더 에는 면역 항체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역 항체가 뭔지는 아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T세포와 B세포라는 두 가지 핵심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면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B세포가 만드는 항체 중에서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면역 반응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IgG입니다.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IgG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켜줘요. 면역 체계의 최전선 무기인 셈이죠. 그런데 일반 단백질에는 이 IgG가 없습니다. 면역 체계를 직접 잡으려면 이 IgG가 풍부한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초유 단백질입니다. 옛날 이야기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첫 젖이 약이다. 그게 바로 초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며칠간 나오는 젖, 우리 조상님들이 과학을 모르셨어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초유가 면역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도에는 5,000년 전통의 의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유르베다라는 건데요.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소의 초유를 면역과 활력의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결과도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초유에는 IgG라는 면역 항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소의 초유는 IgG 함량이 사람의 초유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초유 단백질이 면역 보충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유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장 속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건강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의학인 동의보감에서 말씀드린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 원리도 그대로입니다. 고기처럼 속이 부대낄 걱정도 없고 씹어서 드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초유 단백질 보통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분말가루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아이들한테 물에 타서 주고 이러는 거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유처럼 물에다가 이게 파우더를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귀찮죠. 이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에는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약으로. 물에 타먹는 그런 귀찮음을 없애고 그냥 입에 넣고 씹어서 드셔도 돼요. 좀 씹어서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물로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삼켜버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유 단백질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일반 우유보다도 더 맛있어요.
근데 이 시중에 초유 단백질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대부분 IgG 함량이 0.5%에서 3% 수준 정도 되고 있어요. 함량이 낮으면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gG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콜로비아, 이 006랩스의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은 뉴질랜드에서 나온 초유 단백질이에요. 뉴질랜드는 소들이 365일 넓은 초원에서 방목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란 소의 초유라서 IgG 함량이 다른 제품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IgG가 이거는 20%나 들어있어요. 다른 제품들이 0.5에서 3%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큰지 벌써 아시겠죠? 이 IgG 함량을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GMP 해썹 인증도 당연히 받은 제품이고요.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배송이 되고 이거는 뉴질랜드 가보시면 면세점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특가로 나와 있는데요. 이 특가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이나 저녁 후에 식후에 드시면 가장 좋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우리 삶의 결과 지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역 체계를 지키는 이 습관, 그중에 초유 단백질을 먹는 이 습관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환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리는데 나는 끄떡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절기 때마다 몸살이 자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먹고 난 이후부터는 몸살이 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입술에 물집이 안 올라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접 느끼시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면역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호입니다. 맛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고 담백한데 달달해가지고 근데 설탕은 안 들어있어요. 손주들도 정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도 크면은 이거를 같이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초유 단백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사 드시는 게 좋냐 제가 추천해보면 이 통 안에 120알 정도 들어있거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2알씩 한 4알씩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제가 특가로 준비해드린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통 한 통 늘어날수록 더 할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3통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3통을 다 사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제 한번 먹으면은 한 달 금방 가버리거든요. 보통 한 2달 정도도 금방 가는데 이걸 한 2달 정도 먹고 나니까 효과가 좀 나고 있구나 이걸 좀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 때 120정 한 통 이거 말고 한 2통 정도 사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2통 사면은 한 통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면역 체계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식동원, 음식이 곧 약이다. 마늘, 브로콜리, 현미로 면역 체계를 챙기는 식습관을 가져가 주시고 두안 조결, 발은 따뜻하게 일주일에 서너 번 반식욕으로 체온을 올려가는 것, 체온 올리는 것 자체도 면역 체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젖이 약이라는 옛 어머니의 지혜, IgG 20% 초유 단백질로 면역 체계의 근본까지 채워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콜로비아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하루가 갈수록 힘이 쭉 빠지는 분들 계시죠?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오후에 완전히 방전되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사실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력을 몰래 갉아먹는 습관을 기억하기 좋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운이 없을 때 단 걸로 때우는 겁니다. 기운 없으면 사탕, 믹스커피, 빵, 과자 같은 걸 찾게 되시죠? 당장은 기운이 확 나는 것 같아요. 단 걸 먹으면 뇌에서 잠깐 팍 기분이 좋은 물질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확 치솟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혈당을 급하게 낮추려고 인슐린을 왕창 쏟아내거든요. 그 바람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먹기 전보다 오히려 더 노곤하고 졸리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당뇨가 없는 건강한 분한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밥 먹고 나면 유난히 졸리고 축 가라앉는 게 바로 이 혈당이 출렁여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뇌는 또 단 걸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단 걸로 때울수록 더 단게 당기는 악순환이 빠지는 겁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믹스커피 한 잔이나 빵 하나로 때우시는 분들, 이게 하루를 가장 안 좋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공복에 단계 들어가면 혈당이 더 크게 출렁이거든요. 아침엔 차라리 계란 하나, 두유 한 잔처럼 단백질로 시작하시는 게 하루 종일 기운을 잡아줍니다.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은 완만하게 유지해주거든요. 우리는 이미 단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 습관을 어떻게 빠르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단 걸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순서와 짝만 바꾸면 됩니다. 식사할 때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걸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로 줄여서 최고밥이라고 불러요. 최고밥.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는데 혈당 출렁임이 확 줄어듭니다. 단계 당기면 그것만 따로 드시지 말고 견과류나 계란처럼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식후 10분 산책이 출렁이는 혈당을 눈에 띄게 가라앉혀서 식곤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흰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 곡물을 잡곡밥이나 현미로만 바꿔도 하루 종일 기력의 기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몸이 마르면 그것만으로도 더 처지고 피곤해지거든요. 자, 두 번째 습관은 기운이 없다고 자꾸 앉거나 눕는 겁니다. 기운 없을 때 가만히 쉬면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우리 몸은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대사가 떨어지고 에너지를 점점 덜 쓰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절전 모드가 길어지면 분명히 쉬었는데도 더 무겁고 처지는 겁니다. 특히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혈당도 더 올리고 몸도 더 무겁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앉아있는 동안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다리 근육이 일을 안 해서 들어온 당을 태워 없애지도 못해요.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오래 앉아있는 걸 의자병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7시간 반을 앉아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앉아서 보내는 셈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한 연구에서는 3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 사람들, 뭐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거나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운동해서 한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오래 안 퍼져 있냐, 얼마나 짧게 앉아 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느냐,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나 이제 와서 막 귀찮나 막 움직여야 돼? 막 운동 계속 해야 돼? 아, 너무 힘든데 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30분마다 일어나기.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어디 마실 갔다 오거나 뭐 왔다 갔다만 하셔도 됩니다. 일어서기만 해도 그냥 앉았다 잠깐 일어나기만 해도 굽었던 척추 확 펴지고 어깨가 쫙 펴지고 가볍게 오르면 종아리 근육이 팍팍 펌프질을 해서 막혔던 피가 바로 돌기 시작해요. 종아리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아리 좀만 움직여줘도 이게 피가 확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한층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설거지하면서 까치발 들면은 종아리가 확 올라오겠죠.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움직임입니다. 중요한 건 길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주 끊어주는 겁니다. 퍼지는 시간을 자주 끊어주는 거. 특히 나이가 들면 안 쓰는 근육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빨리 빠지거든요. 며칠만 누워 지내도 다리에 힘이 푹 풀리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을수록 더더욱 조금씩이라도 자꾸 움직여서 내 몸을 조금씩 계속 괴롭혀 주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인데 이게 사실 오늘의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아무리 잘 지켜도 이게 빠지면 기운이 안 돌아오거든요. 바로 몸을 움직이는 재료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앞에 두 가지가 에너지가 이렇게 새는 것을 막아주는 습관이라면 세 번째는 아예 원료 자체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려면 그 기운을 만들 재료가 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을 유지시키는 재료,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재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재료,
특히 우리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기운을 저장해 두는 몸의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지는 벽돌이 바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고요. 그런데 이 창고가 비면 몸은 당장 쓸 기운을 만들려고 멀쩡한 근육을 헐어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근육은 더 줄어들고 기운은 더 없어지고 다시 또 근육을 헐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는 거예요. 그 재료의 핵심이 바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이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이것들이 부족해지거든요. 입맛이 떨어져서 적게 드시고 고기는 위에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같은 걸 드셔도 예전만큼 흡수가 안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도 줄고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힘 자체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에 남는 재료는 더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 걸 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정작 몸을 만들 재료가 비어 있으면 기운이 차오르질 않습니다. 이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상처가 더디 아무는 것도 사실 이 재료가 부족하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력을 빠르게 되찾는 진짜 핵심은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를 매일 채워주는 겁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기운이 없는 걸까? 늘 이게 궁금하셨다면 바로 이 재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기운을 만드는 재료는 빠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 재료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밥은 잘 드시는데도 기운이 안 나는 진짜 이유랑 부담 없이 채우는 방법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정리해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습관을 다 바꿨는데도 기운이 안 돌아오고 오히려 무기력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그건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기운이 푹 빠지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내 몸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운이 빠지는 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습관, 단 걸로 때우기, 오래 앉아있기, 그리고 재료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오늘 바로 바꾸실 수 있고 세 번째 재료는 매일 꾸준히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나이 들수록 음식만으로 매일 충분히 채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밥은 잘 드시는데도 기운이 안 나는 그 진짜 이유, 그리고 부담 없이 채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정리해뒀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